오늘은 니체의 철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는 서양 철학사에서 두드러지는 인물 중 하나로 그의 사상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특히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중국에서도 니체는 여전히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니체의 철학이 왜 현재까지 이렇게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니체가 우리의 통상적인 가치관을 뒤집는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존의 선과 악이라는 가치관을 버리고 강함과 약함이라는 새로운 가치관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는 선하고 착한 것보다는 강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우리가 더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강함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가 말하는 강함은 약한 자를 괴롭히거나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강함은 동등한 자들과의 경쟁, 자기 자신에 대한 엄격한 통제, 고통과 고난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 것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체는 자신보다 동등하거나 더 강한 자들과의 경쟁을 중요시하며 진정한 강한 자는 무엇보다도 자신을 극복하는 데 주력하고 현실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러한 니체의 철학은 다양한 해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핵심 사상은 그의 첫 작품인 비극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후의 작품들을 통해 이어져 왔습니다. 이 작품들은 니체의 사상을 구체화하고 염세주의와 니힐리즘과의 대립에서 그의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하려는 시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니체의 철학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그의 사상이 어떻게 다양한 역사적 배경과 영향을 받았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니체의 철학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의 생각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이유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 신은 죽었다라는 그의 말이 시사하는 것처럼 기독교가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에는 기독교의 영향력이 상실되고 자연과학과 기술이 발전하여 사람들이 신앙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물질주의와 쾌락주의가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민족주의와 제국주의가 전 유럽에 걸쳐 물결치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는 근대국가의 발전과 함께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사회주의와 무정부주의 운동이 활발했습니다. 니체는 이 시대적 변화를 토대로 자신의 사상을 전개했습니다. 그는 근대국가가 정의나 평등과 같은 슬로건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제국주의적 힘을 지향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국가는 국민들을 기술 교육으로 조작하여 자신들의 목적에 이용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는 동시에 물질 문명의 발전과 함께 빈부격차가 심화되며 사회주의와 무정부주의 운동이 나타났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자신만의 예술 철학을 전개했습니다. 예술을 통해 삶을 정당화하고 삶의 자극제로 활용하는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예술을 그렇게 본 것은 아니며 일부 예술만이 삶의 정당화와 자극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연주의와 유미주의를 비판하며 예술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자연주의가 인간의 의지에 영향을 주며 사물과 세계를 변모시키는데 의미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와 달리 니체는 진정한 예술가는 사물과 세계의 근본적인 특징을 드러내며 변모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니체는 예술이 삶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봤으며 가치 판단을 통해 예술이 삶을 평가하고 자극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예술이 순수한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함께 묶여 있다고 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니체는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상황에 영향을 받아 자신만의 예술 철학을 형성했습니다. 그는 예술을 통해 삶을 정당화하고 자극제로 활용하는 것을 강조하며 자신의 독특한 사고를 통해 예술의 본질을 탐구하고 비판했습니다. 이로써 니체는 예술을 통해 삶과 인간의 본질을 더 깊게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교의 붕괴 이후 근대 사회가 니힐리즘에 빠졌다고 보았습니다. 니힐리즘은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의미 없이 생성되고 소멸한다고 보는 사상입니다. 이는 인생과 세계에 아무런 목적이나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니힐리즘은 당연히 염세주의와도 연결됩니다. 염세주의는 모든 것이 허망한 죽음으로 끝나는 삶에 대한 사상입니다. 그는 이런 니힐리즘과 염세주의를 근대 사회의 대표적인 문제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니체는 그뿐만 아니라 종교, 철학, 예술, 과학까지도 염세주의와 대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 비극은 그리스인들이 삶의 어두움과 부상함, 그리고 잔혹함과의 대결이었다고 봅니다. 그는 이런 맥락에서 자신의 철학을 개발했습니다. 그는 힘을 향한 의지가 모든 생명의 본성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힘을 향한 의지는 자신을 탁월하고 강한 존재로 여기려는 욕망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힘을 향한 의지에는 선과 악의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선의의 힘을 향한 의지는 자신과 대등한 자와의 대결을 통해 자신을 강화하려는 의지입니다. 반면에 악의적인 힘을 향한 의지는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지배하려는 의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갑질 역시 이러한 악의적인 의지의 한 예입니다. 니체에 따르면 이런 비겁한 의지는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며 발전을 막는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니체는 힘을 향한 의지가 사회에서 사라지는 것은 오히려 생명력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힘을 추구하고 경쟁하는 것이 생명의 본성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항상 어떤 형태의 경쟁과 갈등이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그는 마르크스주의의 꿈이 허망해진 것으로 보았고 정의와 평등을 얘기하면서도 새로운 지배 계급이 생겨나며 예술과도 상투화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니체는 예술이 우리 내면의 잠재한 생명력을 깨우치는 매개체라고 봤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예술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생명의 원동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철학을 지배해왔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잘 이해하고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는 이런 문제를 다루며 인간의 본질과 의미에 대한 고찰을 펼쳤습니다. 우리는 음악을 통해 강렬한 감정을 느껴보거나 예술 작품을 통해 이전에는 간과했던 아름다움을 발견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술은 과거의 상처나 우울증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예술의 힘은 어디서 비롯될까? 그는 인간을 과학적 지식과 활용에만 국한되는 존재가 아닌 예술적 경험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는 과학적 풍요로는 충분치 않으며 과학이 보여주는 세계는 무의미하게 인과관계에 따라 형성되는 것뿐입니다. 또한 일상적으로 인식하는 세계는 감각에 의해 왜곡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의 서양 문화는 그리스도교에서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과학의 발전으로 이러한 종교적 영향력은 약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천둥이 신의 진노로 보이지 않고 정기적 현상으로 이해되며 기도보다는
피레침을 사용하여 벼락을 피하려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그는 신은 죽었다라고 표현하여 신의 영향력이 사라졌음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과학은 생명의 의미와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술, 특히 음악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음악은 철학적 이해를 넘어 인간과 세계의 본질을 표현할 수 있는 독특한 매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음악을 통해 신화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새로운 의미와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에는 고위직과 하위직, 부자와 빈곤한 자, 사장과 노동자, 여성과 남성, 어른과 어린이, 백인과 유색인 등 수많은 차이와 차별이 존재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분리되어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서 위협받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생존하기 위해 또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그러나 음악의 황홀경에 빠질 때면 자기 자신을 망각하면서 모든 것과 하나가 되곤 합니다. 보통 우리는 연극을 배우들이 줄거리를 연기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니체는 음악이 연극의 본질이라고 주장합니다. 음악은 스토리를 형상화하는 하나의 방식일 뿐이며 음악의 멜로디가 스토리를 이루는 중심이라고 봅니다. 그는 음악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무대에서는 배우들의 몸짓과 언어가 주도하고 있지만 이를 지배하는 것은 음악이라고 말합니다. 음악은 몸짓과 언어를 움직이며 연극을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중심적인 힘입니다. 그는 음악이 사라진 연극이나 영화는 관객을 끌어들이는데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신화와 생명력을 찾아내려 했습니다. 예술을 통해 새로운 의미와 방향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음악은 이를 위한 강력한 도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철학적 고찰은 우리가 예술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신화적인 세계를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강조합니다. 요약하자면 니체는 그리스 비극과 음악의 상호작용을 통해 예술과 인간 정신의 본질을 다루었습니다. 그의 관점은 당대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고대의 비극적 정신을 다시 부활시키려는 시도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는 니체의 독특한 예술 철학과 정신 분석의 일부입니다. 또한 니체는 이 세상이 전쟁, 폭력, 노예제도와 같은 잔인한 현실에 지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세상으로 바꿀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인간을 허약하고 병들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에서는 대지와 육체를 경멸하며 욕망을 최소화하여 고통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 관점에서 니체는 그리스도교와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들어 비판했습니다. 반면에 니체는 두 번째 방법으로 대지와 육체를 긍정하며 강하고 건강한 인간을 만드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그는 욕망과 열정이 위대한 성취를 이루는데 필수적인 동력이라고 봅니다. 강한 인간은 고통과 어려움을 허물어가며 위대한 성취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고통을 즐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강한 인간이 경쟁과 갈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위대한 업적과 성취를 이루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강한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적절히 조절하여 성공과 행복을 추구합니다. 이로써 니체는 욕망의 금지나 억압이 아닌 오히려 욕망의 주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욕망은 인간의 진화와 발전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며 강한 인간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함으로써 위대한 성과를 이룹니다. 그의 철학은 청년 정신을 강조하며
대지와 육체를 긍정하고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는 강한 인간을 이상으로 삼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 대한 색다른 시각을 제공하며 위대한 성취를 추구하는 동안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를 즐길 수 있는 자세를 제고해 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허무인 늪에서 삶의 자급제를 찾는 철학 수업. 이 책은 니체의 통찰을 통해 현대인들이 주어진 운명과 무력감에서 벗어나 마음의 생명력을 찾고 삶의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주로 니체의 비극의 탄생을 기반으로 예술, 인간, 그리고 세계의 본질에 대한 니체의 사상을 탐구합니다. 이 책은 니체의 사상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철학의 세계로 독자를 끌어들이려고 노력하며 나일리즘과 염세주의의 극복 문제에 중점을 두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다른 철학자와 니체의 사상을 비교함으로써 각 철학자의 고유한 사상적 특성을 명확하게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대의 오늘은 최악이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쁠지도 모른다. 그것을 알면서도 그대의 청춘은 내일을 준비한다. 아르투르 쇼펜하우어. 그를 가리켜 흔히 염세주의 철학자라고 부릅니다. 150여 년이 지났음에도 우리가 오늘날까지 쇼펜하우어를 기억하고 그에게서 인생의 해답을 찾으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쇼펜하우어가 인생 그 자체를 텍스트 삼아 삶의 고통을 철학으로 승화시켰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생은 고통이며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되고 따라서 집착을 버림으로써 우리는 고통의 소멸에 이를 수 있다는 비관에 대한 비관을 제시합니다. 그의 철학은 행복해지고 싶다는 생각에 갇혀 오히려 불행하게 사는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이번 영상은 의지와 표상으로의 세계, 쾌테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과의 편지, 일기 등을 토대로 엮은 내용입니다. 나는 나로서 존재한다. 이 세상에 나 이상의 존재는 없다. 신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신의 문제고 내가 존재한다는 건 오직 나만의 문제다. 나는 이 세상에 있고 싶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점이다. 쓸데없는 말로 그것이 나의 존재라고 설득당하고 싶지 않다. 내가 죽고 나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다른 누구라도 나를 바꾸고 싶지 않다. 지금 내 모습이 어떻든 지금 이대로의 나의 개성, 그것이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원하는 나로 평생을 살 수는 없다. 우리가 인간 상호 간의 관계 맺기에 서투른 까닭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거나 심술을 부리거나 교만하거나 질투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내 고집만 부리는 원인은 나보다 훌륭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를 시기하고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고집을 피우는 원인은 자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시선으로 나를 보기 때문이다. 내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나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자의식이 결여되었다는 것은 나와 나의 관계가 온전히 성립되지 못했다는 뜻이다. 나와 나의 관계도 온전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욕심이며 허영이며 교만이다. 사람들이 원하는 나로 평생을 살 수는 없다. 사람들의 눈높이에 나를 맞추려는 데서 모든 불행이 시작된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나다.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사람들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사소한 일에 위로를 받는 이유는 사소한 일에 고통받기 때문이다. 신을 안다고 말하는 자 중에 신을 사랑하는 자가 극히 적은 이유는 형식과 진실의 거리가 비교도 안 될 만큼 멀기 때문이다. 행복을 손에 넣고 싶다면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 행복 이외에 다른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나 혼자만을 위한 행복은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타인의 행복, 인류의 진보, 문명과 예술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다고 한다.
모두 거짓말이다. 어떤 목표를 향해 의지의 실천을 했을 때 길의 중간에서 우연찮게 얻은 물 한 모금 같은 것이다. 깃발이 꽂혀있는 종점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다. 그 깃발을 손에 넣기 위해 어디선가 누군가와 무엇인가를 실천하고 있다면 그의 삶은 진정한 행복을 만끽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불행이 터졌을 때보다 불행이 지나간 후가 더 중요하다. 그 일이 벌어지지 않았기를 기대해봐야 소용없다. 불행의 원인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자신의 태만이나 무모함, 불성실을 후회하기에도 늦었다. 불행은 그 자체로 징계다. 불행이 이미 지나갔는데 자기 징계를 반복하는 것은 그 자체로 또 다른 불행을 불러오는 비극이 된다. 명백히 저지른 실수에 대해 변명하거나 축소하거나 미화할 필요는 없다. 깨끗이 인정하고 징계를 받고 우연히 생긴 비극으로 인생의 페이지에 적어둔 뒤 책장을 덮어버리면 그만인 것이다. 적과 동지를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 나의 경험에 의하면 적과 동지를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문이다. 나의 불행을 타인에게 이야기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따라 적과 동지를 구별하면 된다. 인간관계에서 돈은 진실을 확인하는 창이다.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친구를 잃게 되는 경우도 많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경우 돈을 빌려줌으로써 친구를 잃게 되는 것만 봐도 그렇다. 최고의 친구는 한없이 적에 가까운 친구다. 충고가 필요할 때는 조언해주고 교만해졌을 때 나를 위협하는 친구가 주변에 있다면 부모로부터 막대한 유산을 받는 것과 비교할 만하다. 나보다 비참한 자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불행과 고뇌와 절망에서 가장 빨리 위로받는 방법은 나보다 더 비참한 자들을 찾아내는 것이다.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도 하다. 그렇게 당신의 오늘이 행복했다면 내일은 오늘의 행복이 기억나지 않을 것이다. 어제의 행복으로 오늘을 만족하는 인간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의 재앙으로 당신의 내일은 행복해질 수 있다. 타인의 불행으로 인해 당신의 오늘은 내일의 행복의 필수적인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 절망으로 가득 찬 당신의 하루가 타인의 행복의 제물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오직 질문을 통해서만 성장한다. 고립되고 덧없는 인생이 쳇바퀴같이 돌아간다. 날마다 우리는 질문한다.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간은 질문을 통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그 속에서 얻어지는 의미와 가치를 추구한다. 철학이란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와 그 이유를 실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그 전에 궁극적인 목표가 과연 무엇인지를 자신에게 묻고 답을 내리는 모든 행위가 철학이다. 판단을 타인에게 의존하지 말라. 인간의 정신이 도달할 수 있는 정점은 판단이다. 판단을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타인의 의사를 수용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인간 정신의 정점이다. 자기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만큼 개체로서 완성도와 독립성을 보여주는 증거는 없다. 판단은 스스로 사색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제시된 의견을 비판하고 보완하고 새롭게 정립하는 과정이야말로 사색이라는 직관적 표상의 완성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된 인간은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처럼 정신적 세계에 자기만의 영토를 다스릴 수 있게 된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판단과 권위를 혼동하지 말라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난제와 부딪혔을 때 권위를 따르면서도 의기양양하게 스스로 판단한 것처럼 착각에 빠지곤 한다. 권위를 갖춘 말을 인용했을 뿐이면서 마치 자신이 직접 고안해낸 결론인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곤 한다. 정신적으로 성숙해지려면 40살은 되어야 한다. 정신적으로 아무리 평범한 인간이라도 나이의 성숙과 경험의 결실만 있으면 인간으로서 과거의 자신보다 조금은 나아지기 시작한다.
자연스러운 본성에 의해 사람은 40살이 넘어가면 사람을 싫어하는 성향으로 점점 바뀌기 시작한다. 산 너머 반대편 기슭에 있는 죽음은 산을 오를 때는 모이지 않는다. 청년기에 명랑하고 삶의 의욕에 차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 그 때문이다. 하지만 산의 정상을 넘어서면 풍문으로만 들어왔던 죽음이 실제로 보이기 시작한다. 삶의 활기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의욕도 감퇴해 젊은 날에 오만함이 물러가고 우울한 근엄의 지배를 받게 된다. 나이가 들수록 하루하루가 교수대로 한 발짝씩 끌려가는 범죄자가 된 듯한 기분에 휩싸인다. 인생을 살아갈수록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자꾸 끝없이 되풀이되면서 처음에는 중요했던 일들이 점차 중요하지 않게 변해간다. 시간이 흘러가지만 흔적이 남지 않는다. 생명은 36살까지는 시간의 이자로 살아가고 36 이후부터는 시간 그 자체를 갉아먹으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젊었을 땐 적자가 발생해도 미미해 보인다. 어차피 이자일 뿐이므로 지출이 과해도 걱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시간이 베푼 이자가 중단되고 원금을 사용하는 때가 오면 사라진 시간의 이자가 아쉽게 다가오는 것이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라는 생명의 원금이 계속해서 빠져나간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 젊은 시절보다 더욱 욕심을 내는 것은 시간을 상실했다는, 생명이라는 원금이 얼마 안 남았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누구나 자신의 산에 오르기를 꿈꾼다. 등산의 기쁨은 정상을 정복했을 때일 것이다. 그러나 최상의 기쁨은 험준한 산을 기어 올라가는 순간에 있다. 길이 험할수록 가슴이 설렌다. 인생에서 고난이 사라졌다고 생각해보라. 그보다 삭막할 수는 없으리라. 우리는 젊은 날에 산을 올라야 한다. 젊음은 그 자체가 거대한 산이기도 하다. 그 산이 평지가 되기 전에 최선을 다해 올라야 한다. 젊은 시절에 자신의 산을 오른 자는 늙어서 산의 풍성함을 맛보게 된다. 산에 오르고 싶다면 남을 떠밀어서도 안 되고 자기 능력보다 무리해서도 안 된다. 정상을 바라보며 한눈 팔지 말고 묵묵히 걸음을 옮겨야 한다. 너무나 평범한 방법이지만 이것이 산을 무사히 정복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인생이 고달파지는 까닭은 경쟁적 성공이 행복의 근본 요소라고 믿는 것 때문이다. 성공이라는 감정이 인생을 즐기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나는 부정하지 않는다. 돈의 힘으로 행복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돈으로 산 행복에는 한계가 있다. 성공은 행복을 부르는데 지불되는 한 가지 요소임에는 분명하지만 성공을 위해 그 밖에 다른 요소를 희생시킨다면 성공을 제값보다 더 비싸게 구입하는 셈이다. 인생에서 가장 큰 고난은 우리가 얻고자 노력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장애물을 뛰어넘거나 치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는 고난의 정체였다. 시간이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게을리 걸어도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착할 날이 오리라고 기대하지 말라. 하루하루 전력을 다하지 않고는 그날의 보람은 없다. 보람 없는 날들의 반복으로 최후의 목표가 달성될 리 없다. 위대한 인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장을 통해 만들어진다. 아파하고 싶지 않다면 아픔과 친해져야 한다. 불행을 혼자 감당하려는 것보다 무의미한 만용은 없다. 당신 곁에서 당신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당신의 잘못에 대해 함께 용서를 구하려는 친구를 가져라. 사람과의 관계를 보다 원활하게 이끄는 힘은 꾸준한 우정에서 나온다. 가혹한 운명과 매정한 대중도 두 사람을 동시에 공격하지는 못한다. 성공과 행복뿐 아니라 불행과 절망도 함께 나눴을 때 그를 친구라고 부를 수 있다. 인생의 불행은 우리의 두 팔로 받들기에는 너무나 무겁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사소한 일에 친구의 효과를 이용하는 것은 우정이 아니다.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를 대비해 친구의 호의를 소중히 간직해둔다. 사소한 일에 친구의 호의를 남발한다면 친구의 호의는 점점 더 퇴색할 수밖에 없다. 내 친구는 그곳에 있고 난 이곳에 있다. 내 친구가 그곳에서 할 일이 있듯이 나 또한 이곳에서 할 일이 있다는 마음의 여유와 가치관이 우정의 진리다.
그 같은 마음의 여유와 가치관이 없는 우정은 언제 눈금이 달라질지 모르는 저울이며 흥분이 가라앉은 뒤에 찾아오는 배신감이다. 자신의 인생이 당신에게 축복으로 남기를 소망한다면 당신이 먼저 인생을 사랑해야 한다. 친해지고 싶다면 당신이 먼저 다가가서 마음을 보여줘야 한다. 아파하고 싶지 않다면 아픔과 친해져야 한다. 나를 사랑한다면 내 영혼이 바라는 나의 모습과 친해져야 한다. 행복이란 단어를 제거하면 행복할 수 있다. 내가 청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은 뭔가를 얻기보다는 뭔가를 제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라는 것이다. 돈을 벌어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가난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한다. 건강해지려는 욕심을 버리고 병에 걸리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다. 즐겁게 놀기보다는 욕을 먹거나 비난받지 않도록 한다. 이것은 다분히 현실적인 생활 수칙이다. 이 수칙들을 지킨다면 작지만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머릿속에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제거하면 이 수칙들을 좀 더 쉽게 지킬 수 있다. 내가 좋아하는 프랑스 속담 중에 이 좋은 일은 정말 좋아하는 일의 적이다 라는 말이 있다. 인생은 불행해지기는 쉬워도 행복해지기는 어렵다. 행복을 포기하는 것은 위선도 아니고 절망도 아니다.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그 선택이 지혜의 시작이다. 인생의 지혜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어떤 상태가 되더라도 크게 놀라지 않고, 크게 실망하지도 않고, 크게 기대하지도 않는 중용이 미덕이다. 크게 실패해도 크게 실망하지는 않는다. 크게 성공해도 크게 기뻐하지 않는다. 인생이라는 게 사실 크게 휘둘릴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엔 이렇듯 위선의 함정만 잘 피해 나가도 이른 나이에 삶을 통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제대로 된 인생이 무엇인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편하게 살고 싶다면 일찌감치 위선의 가면을 벗어버리는 것이 좋다. 화려할수록 위험하다. 세상은 무대와 같아서 눈에 보이는 건 겉모습에 불과하다. 연극이 끝나면 그 화려한 무대는 순식간에 철거되어 텅 빈 창고가 될 것이다. 죽음이 오기 전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다. 인생에서 가장 애처로운 시간은 먼 훗날 관 속에 누울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게 되었을 때 일생을 헛된 욕망을 쫓느라 세월을 탕진했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는 한 번 더 시간이 주어지기를 가만히 소망해보는 때다. 한 번만 더 동일한 시간의 삶이 주어진다면 보다 가치 있게 보낼 수 있을 텐데 라고 후회할 때다. 교양과 계급, 부자와 가난뱅이에 상관없이 이것이 오늘날 인간의 운명이다. 내가 진심으로 나의 생애를 사랑한다면 정해진 운명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젊은 날의 희망도 산산이 깨어지고 소년 시절의 꿈도 여름날의 오후처럼 찌들어버렸다. 일의 죽음을 재촉하는 바람이 나를 향해 불어오고 있다. 그 바람이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게 느껴질 때 낙엽처럼 저물어갈 것이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다. 낙엽처럼 힘없이 추락할 때 바람에 말하고 싶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그러니 후회하지 않는다고, 너를 미워하지도 않는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저는 쇼펜하우어의 글 중에서 판단을 타인에게 의존하지 말라 라는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누군가 아무리 훌륭한 말과 조언을 해준다 한들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에서 나온 이야기일 뿐,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기에 본인이 스스로 사색하지 않고서는 무의미한 것임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관에 대한 비관을 제시하는 이 책이야말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 명언들에서만 답을 찾기보다는 나를 돌아보고 사색하며 나만의 길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